오늘 다들 못 오시나 왜요? 2시인데? 2시 반으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죠? 못 오신다 이 연락은 없었는데. 그러게. 자, 오늘부터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을 좀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지난 책도 같이 연결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조지란 분 혹시 알고 계세요? 헨리 조지.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경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뭐 우리가 고전 경제학 그러면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는 이제 어떤 사상적 배경이 없이 뭐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경제 뭐 경제적인 내용은 다 이제 기득권 쪽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이제 그나마 오늘 원래 2시 반으로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 2시인데요? 네.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다른 어머니도 다 연락이 없었는데 2시 그래서 내가 2시 반으로 알고 계신가? 아, 저기요. 들어오더라고요. 오셨어요? 저기 언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어서 오세요. 안녕. 2시 반이냐? 왜 얼굴을 가려? 다 보여. 여기 안에 너무 드세요. 와이파이 있어요, 여기? 와이파이 없어? 아 요즘 방학이라 좀 병원 갔다 왔어요. 힘듭니다. 맞아. 방학이 힘듭니다. 어머니들은 방학이 힘들죠. 도시락 싸기 그렇구나. 도시락 싸기 힘들고.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방학이라서 살이. 살이요? 쪄야 되잖아요. 애들하고. 그 살이 빠진 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어제 혼자 몰래 케이크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였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하민이한테 너 학교 가고 싶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엄마도 니네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이제 애들 이제 도시 애들은 다 학원 가서 놀잖아요. 네, 맞아요. 학원에서 막 특강 돌리고 막 하니까. 시골에서 산토끼 잡고 이러면 안 되나? 아, 근데 저기 제 친구도 네. 수학 특강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침에 9시에 가서 도시락 싸고 5시에 온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놀이도 하면서 애들 특강도 하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런 학원에서 수익벌이 특강으로 그 아이디어를 다 제가 짰어요. 값이 쏟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특강을 하면 강사들도 고생은 되는데 방학 특강이 짭짤해요. 방학 특강이 자기 원래 가져가는 월급에 보다 한 1,000만 원 더 가져가요. 방학 동안에. 정말 특강을 이제 보너스네 보너스. 그렇죠. 보너스인데 힘들긴 해요. 저는 이제 옛날에 논술 초기에 강사가 없는 거예요. 논술 학원에 논술을 해야 되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학교 중등부 이제 거기 이제 관이 이제 학원이 크다 보니까 중등관, 고등관, 초등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등관은 내가 하고 있는데 중등관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요 밤 11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이거 성대가 나. 성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체력이 이제 체력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수강생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물론 새끼 강사들이 있어요. 보조 강사들이 있는데 첨삭을 해야 돼. 논술은 첨삭이 들어가야 돼. 그게 힘든 거예요. 예. 그 이제 제가 속된 말로 유명해진 이유가
이 전국에서 합격생, 논술 합격생을 제가 한 번에 54명을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첨삭이 중요해요, 첨삭이. 왜냐면 논술은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세계 강사들이 이제 대학원생들이 문창과나 이런 대학원생들 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첨삭, 2차 첨삭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최종만 봐주는데도 팔이 아파. 예. 물론 첨삭비도 따로 받습니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 같은 경우는 돌려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맞벌이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학원에 가면 부모님이 어떤 안심을 하느냐? 학원이니까 공부할 거라고는 안심인데. 안전하죠. 예. 근데 그게 다 도로함이 답이에요. 예. 자기 주도가 안 되면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고, 끌고 가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집에서 놀아도 집에서 책 한 페이지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저희 요즘 우리 딸이 고3 시험 보고 나서 심심하잖아요. 네. 책 한 권 읽으면 10,000원이야. 지금도요? 예, 예, 지금. 아빠, 나 하루에 한 권 읽는다? 하루에 한 권은 뭐 3일에 한 권 정도? 근데 저는 항상 있어요. 책을 읽고 그거를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래야 돈이 나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11,100원이에요. 이제 보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책 읽기도 안 되더라도 계속 좀 노력하고 오늘 나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뒤에 나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예, 그죠? 이거 여기 나오죠? 함께. 이 망고의 진리예요. 그 부모가 책 안 읽는데 애한테 책 읽기를 바란다?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안 하잖아. 그거 왜 나한테만 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왜 우리 읽고 있잖아요, 열심히. 자, 읽고 있죠? 예, 열심히. 아빠가 중요하다면서요? 예, 아빠가 굉장히 중요해. 아빠 집 나가겠다. 예. 자기가 없으면 된다고. 그럼 애들도 집 나가요. 아빠 따라간다니까요. 네, 이제 그럼 계속 갈게요. 네. 오늘 이제 우리 헨리 조지라는 사람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공부할 건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그냥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경제관념. 정말 중요한데 그냥 간과하는데 아까 고전경제가 뭐 애덤 스미스라든지 그 좀 보이지 않는 손, 곡부론 그 전부 다 정권의 아브라함 하느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열받은 그 경제학자가 누구예요? 열받은 사람이 막스, 엥겔스, 칼 막스라는 사람이죠. 네. 칼 막스. 그다음에 이제 막스는 너무 가난뱅이였죠. 그다음에 이제 본데든 엥겔스. 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쓴 책이 뭐예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문과시였죠. 자본론. 자본론이라는 책.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론 하면 이 공산주의만 자꾸 아는데 자본론이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데 이 전부 다 안 나오는 건가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자본론에서 1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자본론 읽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 더 뭔 말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막상 이거 쓰다 죽었거든요. 엥겔스가 뭐 모르면서 뒤에 썼는데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대. 자기도 써놓고. 근데 이 자본론의 핵심이 있어요. 이 자본론의 핵심이 뭐냐면 자, 노동이 있어요.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노동은 대개 누가 제공해요? 노동은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자본은요, 부르주아들이. 그래서 뭐예요? 이게 계급 사회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스가 천재란 말이에요. 막스가 보니까 계급 사회더라. 이 세상은 계급 사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있는 사람이 노동까지 잠식해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돼. 근데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더 훨씬 많죠. 여기 80이고 여기 20이잖아요. 전복을 한다. 전복해서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물론이죠.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 계급 투쟁. 그래서 계급 투쟁을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계급 투쟁의 결과가 그럼 공산주의가 뭐냐? 공산주의 이거 경제 용어예요. 공동 생산해서 하자는 얘기죠. 그죠? 공동 생산해서 어떻게 해요? 공동 분배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집단 농장 있죠. 여러분 뭐 이스라엘 키부츠라든지 뭐 북한에 집단 농장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 자기 게 없거든. 그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게 있어야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땀을 흘린 만큼 뭔가 대가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 이 사상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막스나 엥겔스가 전부 다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무상통. 유무상통이 뭐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함께 서로 같이 쓰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이제 거기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근데 여기는 뭐가 목적이에요? 물질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인 거고 여기는 뭐 이게 목적인 거거든. 완전 틀린 건데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이제 오늘 이따 이 헨리 조지와 톨스토이 얘기할 건데 너무 좋아서 이제 이 사상을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어요. 이게 뭐 그냥 사상이야. 그 너무 진보적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투쟁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독일에서도 야 이거 너무 쎄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제거해 버려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가느냐? 여러분 이제 그 구소로 러시아 전제 시대의 러시아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뭡니까? 그 대지주들이 있죠. 대지주들이 그 농노들을 너무 착취하는 거야. 근데 이제 러시아가의 이제 종교가 뭐냐면 정교회예요. 정교회. 이 정교회는 카톨릭의 변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만 카톨릭. 여기도 기독교야. 그래서 여기 부활을 막 원해서 막 집에 가보면요 앞에 무덤이 많아요. 왜? 곧 우리 가족들 같이 부활한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 우리는 공동묘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공동묘지 집에 공원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그 정교회인데 이 정교회 러시아의 정교회 신자들이 다 뭐냐면 기득권이고 다 부자들이야. 근데 그 가난한 이 80%의 사람 농노들은 저것들을 뭐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노동자니까 노동자가 생산해내는 거죠. 생산의 주체는 노동이잖아요. 우리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지주를 다 숙청합니다. 그게 1917년 그 유명한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볼셰비키 혁명. 이 공산주의. 이게 어디로 가요?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이게 중국으로 가요. 이게 어디로 가요 또? 이게 한반도를 점령해요. 냉전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다시 이 독일로 가서 이 당시에 산업혁명을 이루고 산업혁명하면서 가진 자가 이 노동을 착취하고 자본가가 막 자본가가 모든 것을 다 잠식할 때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며 그러면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 가진 자들 그 정신을 제대로 하고 이 가난한 이 청년들을 섬기고 가난한 청년들을 좀 이렇게 뭐 공급하고 했으면 이 가난한 청년이 가난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거 뭐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서로 따뜻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뭐 예수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만약에 설파하고 실천했더라면 이런 청년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상과 이념과 있을 때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잘못, 그 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온 세계를 점령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비극적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게 헤롯과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건 뭐, 종교적인 얘기 나중에 하고. 자, 이러한 거에서, 자, 이제 그래서, 이 자본론에서 노동과 자본을 건드렸어요. 근데 노동과 자본만 있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과 자본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여기 헨리 조지예요. 헨리 조지, 이 사람. 자, 헨리 조지가 말하는 게 뭐냐. 자, 노동과 노동자, 자본가는 돈이 있는 사람이요. 그게 아니라 뭐야? 땅이 있더라. 이 세 가지가 경제의 요소고 경제의 주체이지.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땅이더라 이거. 땅. 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제의 문제는 노동과 자본이 아니고 모든 경제의 문제는 땅이다 이게 땅. 예. 자, 땅 좋아하시죠? 네. 자, 자기 땅 혹시 한 2만 평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꿈이가. 어디 몇 평이 있지 않을까? 없는 거지. 자, 300평 좀 넘은 거. 고백해서 300평. 예. 우리 교회 건물까지 다 합쳐서 그 35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앞에도 원래 교회 땅이었는데, 이전에 있는 목사님이, 예, 가져가셨대요. 팔으셨대요. 네. 몰라요. 예, 그렇죠. 교회 건데, 예, 사유화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죠. 다시 저는 그 땅을 찾으려고요. 거기 사시는 분이 있거든. 이제, 사실 삼성 직원이신데, 젊은 분인데,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여기서 살 거 아니면, 나갈 때 우리한테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땅 중요하죠. 땅. 땅 몇 평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진짜요? 네. 저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계란 갖고 가세요. 네. 무슨 계란이에요, 여기? 나는 거. 무슨 특수한 계란인가? 청계 같은 게. 그런 거. 그래요? 네. 요즘 뭐, 거위 계란? 아니, 거위알? 그게 영양분이 정말 신고나 너무 많이 들어있대요. 우리 임명 선생님께서. 네. 저기 가면 드러내지. 핸드폰 가게에서 주신 건데. 네. 제주도 여행 갔다 오셨대요. 일본이에요. 죄송합니다. 가자. 왜 이렇게 바꾸세요? 일본하고 제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일본을 너무 싫어했어요. 여기 왔어요. 근데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었어. 너무 좋죠. 너무 친절하고 네. 부럽다. 네. 인사를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좋아요. 근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지.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네. 좋았어. 좋았죠. 드세요. 자, 과자 천국에. 자 이제 우리 땅 얘기했는데 거기 얘기 좋고. 우리 안 먹어도 되죠. 집에 과자가 많아. 우리 미영자면 땅 많죠? 네? 땅 아니요? 없어요? 네. 많을 것 같은데? 저 누워있는 땅밖에 없어. 내가 그냥 딱 들어놓을 땅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들어놓을 땅도 없대요. 다 태워서 날려보내니까. 자, 보세요. 땅이 중요하더라, 이거, 땅이 중요하더라. 그 얘기를 이 헨리 조지가 했는데, 이 헨리 조지는 1839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산업혁명, 그 근방이죠. 자, 한번 볼게요. 이분. 꼭 레닌 같죠, 얼굴이. 옛날에 이런 게 유행이었나봐요. 이런 게. 자, 보세요.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 독학으로 최고의 경제학자 반열에 올랐으며 수많은 사상가, 학자, 정치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진보와 빈곤을 비롯해 사회 문제의 경제학,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노동과 빈곤과 토지 정의, 정치 경제학 등의 명제를 남겼다. 이게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사갖고 이걸 강의를 이걸 바탕으로 제가 책도 한 권 썼어요. 이제 요거랑 몇 권의 책을 써서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적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난.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항상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책을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처음에 약간 이게
따뜻한 경제학으로 유명해요. 따뜻한 경제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헨리 조지의 부모님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게 이 성서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제학을 수립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이니 너희는 토지를 하여튼 사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땅을 왜 사유하지 말라 그럴까? 자, 여러분, 여기 공기가 있죠, 공기. 자, 여기 있는 공기 제 거예요. 마시지 마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공기는 그 공기는 뭐라 그래요? 공공재.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도 이제 공공재였는데 이제는 물 사서 먹죠. 그 정도로 이제 각박한 사회가 됐어요.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땅도 공공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땅이 사유가 되면 누군가 그 땅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땅 위에 살죠. 그리고 땅에서 모든 먹거리가 나오죠. 땅에서 모든 입을 거리가 나와요. 이거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원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원료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과자, 이 원료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쌀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예, 빵.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 만든 거죠. 근데 원료는 어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유화하면, 그러면 땅을 가지지 못한 자, 땅은 제한돼 있죠. 땅이 바다를 개간한다? 한계가 있어요. 다 땅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요즘에 속된 말로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짓이라 그래야 돼. 뭐 하는 짓일까요, 대기업들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자꾸 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땅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요. 땅값 오르면 뭐가 올라요? 쌀값이 땅값 쌀만 오르겠어요? 땅값이 오르면 뭐가 올라요? 예, 거기 나오는 다 올라요. 집값 올라요. 물가 올라가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땅값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거기 아니에요? 어디요? 그 중동 쪽 중동? 아닌가? 네. 이스라엘인가? 하나님. 대만이 대만. 왜 거기는 땅값이 안 오를까요? 개인 사유가 안 돼서 그쵸. 왜 사유가 안 될까요? 거기는 국가가 다 가지고. 왜 국가가 다 가지고 있을까요? 대만은. 그 땅이 중국 거거든요. 본토 거예요. 본토 거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는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시골에 농사 짓고 싶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농사 지으시오. 그리고 농사 지은 예를 5%를 나라에 내시오. 그 땅값이 안 올라요. 그럼 땅값이 안 오니까 뭐가 안정돼요? 집값, 물가. 그래서 대만이 경제가 안정되는 거예요. 이민자도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빈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그 땅에서 농사 지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거기서 자기 농사 소출 자기 거니까. 5%만 내면 되고, 5%나 3%를 내면 되고, 열심히 지어서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땅을 우리가 지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을 소중히 여기는 건 뭐예요? 그 땅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거지, 그냥 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는 거죠. 땅 위에 집을 짓고. 그러니까 땅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이걸 봤단 말이에요. 땅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이 바로 뭐예요? 이런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 했죠. 물이나 공기가 다 공공재처럼 땅도 뭐라는 거예요? 땅도 공적 개념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결론을 내보.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사유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여기 너네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거, 너 김씨 가문은 요 땅만 차지해. 근데 그 김씨 가문이 대대로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팔지를 못해. 자기 땅이 아니야. 누구 땅이야? 자기 조상들과 자손들의 땅이야.
그래서 팔 수 있어요. 어떻게 파냐면 이스라엘은 그래서 경제로 굉장히 안정된 나라 이스라엘인데 거긴 대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대기업이.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무슨 제도가 있냐? 희년이란 제도가 있어요. 희년. 희년 들어봤어요? 기쁠 희자예요. 희년. 기쁨의 연은 욕이 아니에요. 기쁨의 해. 그게 언제냐? 7 곱하기 7. 77이 뭐예요? 48이에요. 49죠? 플러스 1은 50년째. 49년 다음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단위는 이제 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다는 것은 일주일이 7일 단위. 그다음에 뭐죠? 연간은 이제 7년. 7년인데 7년이 7번. 그러니까 이 럭키가 7번. 그 럭키. 그죠? 기쁨의 날. 그 날이 49년째 이때 모든 게 다 리셋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대로 다 돌아가. 그러니까 땅을 팔 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미나 자매한테 내가 너무 빚이 많아서 지금 희년 되려면 18년이 남았어. 그럼 18년어치만 여기 10 15년 남았어. 15년어치만 팔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차피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갈 거야.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희년만 기다리겠죠. 희망이 있는 거죠.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스템과 이 제도가 좋아요. 굉장히 좋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이 이게 쓸데없는 성경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적 경제 10계명이라는 책을 이 책과 우리 고정 경제 책을 다 좀 공부해 갖고 썼어요. 저도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있구나. 여기는 이게 있구나. 그래서 땅이 왜 공공재? 근데 이게 깨지었었어요. 이스라엘 이게 깨지는 역사적 사건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되게 잘 살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나쁜 왕이 아합이라는 왕. 아합과 이세벨은 뭐예요? 다른 이방의 여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이 이방 여인이니까 너 이스라엘 법 안 따라.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김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김신의. 그러니까 이제 나봇한테 야, 너 그거 나한테 팔어. 응? 내가 크게 쳐줄게. 몇천 배로 쳐줄게 팔았더니 안 팔아요. 절대. 왜 안 팔아요? 내 땅이 아니거든. 이거는 내 후손들이 또 살아야 되거든. 그래갖고 모함을 시켜서 이 나봇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아합은 그렇게 못해. 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법을 알거든. 이세벨이 죽여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사유화해.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 자기 왕국.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땅을 공공재로 사유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뭐예요? 사유화되는 그 문화, 그러니까 땅을 사유화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토지 공개념, 이 사상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국회의원 중에 추미애 국회의원실에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뭐 3,000병 그거 뭐 얼마 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세금을 물릴 필요는 없죠. 근데 기업처럼 수만 평 사갖고 그런 데는 거기에 70% 80% 세금을 딱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가지고 빈곤한 자를 돕자. 이게 이제 공공재에 이미 사유화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사봤자 어떻게 해요? 몇 프로? 여러분 왜 연봉이 여러분 남편 연봉이 한 1년에 50억 이상 손 들어보세요. 꿈이에요. 50억 됐으면 좋겠죠. 꿈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금이 얼마 떼일까요? 58. 그죠? 51%인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워. 근데 이건 독일도 그렇고 모든 유럽이 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번 돈에 50% 60% 세금 떼는 거를 그 사람들은 되게 영광스러워해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청빈하고
이제 자기는 요 정도면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가가치를 가지고 그런 비싼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그 이제 시중 가치가 얼마다. 그러면 그거 갖고 60% 70% 세금을 딱 때려서 그 세금을 어떻게 하면 공공재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예요? 없는 곳에 투여해서 뭐예요? 땅이 자본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화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근데 이거를 대부분 등한시해. 왜? 기득권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이제 이 우리 이제 헨리 조지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조봉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봉암? 조봉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들어보셨죠? 네. 그럼 노인이래요. 아, 진짜? 언니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예. 보진 않았어. 예. 은하철도 999 그죠? 안 은하철도 999. 예, 뭐 캔디. 그다음에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노실거린다.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노인이시래요. 노래만 들어봤어. 실제로 네, 연습 봤지. 옛날 만화, 옛날 만화, 뭐 미래소년 코난, 네, 뭐 캔디, 그랜다이저, 자 이런 거, 예, 마찬가지 조봉환 선생님을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들어본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 조봉환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분이 누구냐면 헨리 조지 학파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승만 정권 때,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기도 해요. 이승만 정권 때 농림수산부 장관이었어요.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분이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 그래서 산지, 시지, 농지. 그러니까 산지는 뭐 산이고,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지는 이제 뭐 도시죠, 도시. 이거를 개혁을 합니다. 왜냐? 왜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들을? 그 당시 일제 지났네.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땅을 다 수탈해 가려고 걔네들이 만든 회사 이름 뭐예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들어봤죠? 동척이라고? 예, 동척. 동양 척식 주식회사. 여러분 그 동척에 이제 땅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돈을 불리고 했던 은행이 있어요. 대구 동아은행이라고. 대구 동아은행에 폭탄 던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육사 시인 알아요? 내고장 7월에 뭐 청포가 이거 하는 시절 이육사 친구가 근데 전날 밤에 이육사 집에서 먹어요. 그래서 이육사 집에서 먹어서 이육사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갖고 공범이 돼요. 그럴 바엔 나도 열심히 독립운동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수번호죠. 264번. 자, 조봉환 선생님이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친일이 청산이 안 돼갖고 80%가 반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토지 개혁이 이 당시 조봉환 선생님이 하는 거에 80%가 다 삭제가 되고 20% 된 거래요. 지금 이게 토지 개혁이. 왜냐면 아직도 친일들이 남아있었거든. 그 친일파 청산이 안 됐거든. 자, 근데 이 조봉환 선생님이 저 내비두면 안 되겠다. 응? 친일파들이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다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자기 부모가 친일파이거나 이랬거든. 그래서 어떻게 국회에서 빨갱이라고 누명 씌워서 사형시켜버려. 네, 조봉환 선생님. 그런 역사적 비극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면 이제 한번 볼게요. 토지 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는 1893 미국 필라델피아 출생했다. 그가 받은 정규교육은 14세까지가 전부였고 그나마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수업에 전념하지 못했다. 그 이후 그는 도자기 수입 가게 점원 선원, 식자공 등의 일을 하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독서, 글쓰기, 토론 등 자신의 능력을 키웠으며 그 덕분에 1865년 이후 타임지의 가제트, 헤럴드, 저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헨리 조지가 받은 별명이 뭐냐면 필라델피아의 선지자예요.
자, 이런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도시의 진보 속에 빈곤이 공존하는 수수께 같은 현상을 목격이다. 그는 대도시 속에 비참한 생활을 접했을 때 당혹스럽고 괴로웠으며 그때부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치유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고 긍휼함이 많았죠.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세상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자들은 계속 속출하고 그들이 못 먹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고민 끝에 나온 책이 바로 진보와 빈곤이다. 그는 이 책에서 진보와 빈곤이 공존하는 원인을 토지 사유제, 즉 토지 사 개념에서 찾았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토지를 소수가 차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소유자가 독식하면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의 열매는 대부분 결국 땅 주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한 사회가 생산한 총 소득에서 땅 주인이 점점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 토지가 없는 사람의 몫은 줄어들고 빈곤은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의 핵심이 주장이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봤고 이제 그럼 톨스토이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톨스토이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헨리 조지와 톨스토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다. 러시아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에 가장 많이 찾는 비러시아인은 바로 한국인이라고 한다. 또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톨스토이의 단편서는 10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이다. 이처럼 한국인이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많이 읽지만 그가 헨리 조지의 사상에 공감하여 최후까지 그것을 전파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상과 신념에 반대해온 귀족적 가족들 때문에 괴로워하다 결국 82세에 노구의 몸을 집을 떠났다. 사람들이 모스크바역에서 그를 알아보고 객차 안에서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하나님과 바람직한 정부 형태와 조세 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톨스토이는 가족을 떠난 정신적 충격으로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여 마음과 몸이 모두 심하게 지쳐있는 위태로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객차 중앙에 서서 30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헨리 조지와 그의 주장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작은 기차역에서 톨스토이는 최후를 맞이한 것이다. 기차역 안에서 죽습니다. 톨스토이는. 여러분 근데 톨스토이하고 이 헨리 조지는 다른 나라예요. 헨리 조지는 미국 사람,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고 톨스토이가 감명 깊은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들 중에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뭐예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어보셨죠? 바보 이반. 예, 그 다음에 부활. 그죠? 다. 이거 받은 누가 썼죠? 예, 해밍웨이. 예, 해밍웨이는 욕심 많은 노인.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의 주제가 뭐예요,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가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산대요? 그 결론이? 사랑. 사랑으로 산다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이 헨리 조지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아시죠? 대지주란 걸 아시죠? 근데 말년 왜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과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톨스토이가 이 책을 읽고 실천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지주들 모임에 가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걸 러시아로 자기가 번역을 해요. 이 책을 읽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서문까지 써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정교회인,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농노들에게 땅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톨스토이는 말년에 농노들에게 땅을 다 배분해 줘버려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가족들이. 왜,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 갈등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쓴 책들이 부활. 거기 네일루도프, 주인 카츄샤, 다 뭐예요? 카츄샤 가난한 그 여인이잖아요. 그 네일루도프라는 사람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땅을 다 나눠줘요. 이렇게. 응? 그 실천하게 되죠.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다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가 자기 같이 모임, 대지주들의 모임에 가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당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좋아하겠냐? 톨스토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일어나요. 1917년 볼셰비키. 그래서 모든 대지주들 다 처형당합니다.
그 톨스토이 경고를 받았어야죠. 왜냐면 만약에 그 대지주들이 그렇게 다 좋은 일을 했다면 민심이 이 레닌이라고 하는 그 빨갱이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사실은. 이게 참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1885년 톨스토이는 우연히 헨리 조지 책을 처음 읽었다. 그는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나의 헨리 조지. 그러니까 헨리 조지,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해. 책으로만 알아요. 근데 뭐라 하면 나의 헨리 조지래. 나의 헨리 조지가 쓴 글을 읽었어. 톨스토이는 나의 헨리 조지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은 다른 어떤 작가에게도 쓰지 않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편에 서서 그의 주장을 단호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1910년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25년 동안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전파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는 헨리 조지의 책을 직접 출간했고 러시아어판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직접 서문을 쓰기도 했다. 톨스토이가 직접 간행한 헨리 조지의 책과 연설문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만 부가 러시아 제국 곳곳으로 팔려나갔다. 톨스토이는 이 정치가 작가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헨리 조지의 이론을 역설했다. 톨스토이 소설 부활에서 주인공 대지주 넬류도프가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본문에서 헨리 조지의 이름과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넬류도프는 농민들에게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공유물이며 누구나 토지에 대해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 나오죠.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류민이죠. 우리 모두가 나그네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순례자. 그죠?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지나가다 어떻게 해서 지나가다 가는 거예요. 그죠? 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땅을 사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토지의 질을 똑같지 않아서 그죠? 좋은 땅을 어떤 사람은 명동에 응? 그 땅을 차지하고 싶고 여러분 명동에 있는 땅 10평하고 여기 한 1000평하고 어느 걸 가지겠어요? 명동 땅 10평을 가지죠? 다 다른 거 그죠? 땅 그래서 뭐예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누구든지 좋은 토지를 갖기 원한다고 말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토지를 나눌 수 있는지 농민들에게 질문한다. 그리고 넬류도프는 그의 최선의 방안은 헨리 조지가 제안한 지대는 뭐냐면 땅의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를 공유제임을 설명한다. 농민들이 각각 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의 질을 따라 차등적 지대를 공공의 필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넬류도프는 토지를 갖고 싶은 사람은 좋은 토지라면 비싼 지대를, 나쁜 토지라면 싼 지대를 지불하며 그만이며 토지를 갖고 싶지 않다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농민은 이구동성으로 헨리 조지를 칭찬하며 동의한다. 톨스토이 부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유는 분명하다. 러시아 토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헨리 조지가 주장한 지대 공유제로 해야 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러시아와 미국 이 두 사상가는 서신을 교환했다. 1894년 헨리 조지는 러시아로 향하는 어느 미국인 기자에게 자신의 책을 톨스토이의 손에 직접 전달하면서 자신이 톨스토이 작품을 읽는 이후 이 책이 톨스토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자신의 충심 어린 마음을 믿어줄 것을 톨스토이에게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기자에게 자신은 헨리 조지 해설이 지닌 명확함과 정통함 그리고 결론에 감탄했으며 헨리 조지야말로 미래의 경제를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져줄 최초의 사람이며 그의 이름은 언제나 인류의 마음속에 감사히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헨리 조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헨리 조지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실험,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실험을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뉴욕시를 완전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했어요. 지금의 뉴욕은 대도시지만 그 당시 뭐겠어요? 땅 하는 것이, 농사 짓는 것이 많겠죠. 실험하려고 그러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요.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헨리 조지의 중국에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파란 글씨 볼게요. 5페이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헨리 조지의 사상은 현재 학대받고 침묵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을 다스리는 소수 사람들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에게 약간의 손실을 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토지 공개념, 토지 공유제.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또 빨갱이라 해요. 공산주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공산주의 사상하고 이거를 누가 이렇게 우리 소설에서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어떤 사람이 비교를 해놔요.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 80%가 연결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 기독교, 진보 기독교는 네네 빨갱이고 공산주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기독교 사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사단의 이 머리는 되게 좋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아공바인 줄였습니다. 아공바인으로 바꿨어요. 아공바인.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한 줄 흰말. 아공바인. 너무 길어서 아공바인으로 바꿨습니다. 자, 자녀의 독서 교육.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독서하기를 원하시죠. 아이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다. 네, 알고 있죠? 또 강연이나 책을 통해 수많은 독서법을 배웠지만 아직 아이와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네, 힘들죠, 실천이. 묻고 읽기만 하지 말고 그걸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는다. 자, 대안은 뭐라고요? 함께 하라. 이거 함께 하라요. 하루 30분 정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보자. 평일 30분, 주말 30분.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자. 같이 글로 써보자. 연필로 서로 써보자. 자, 이제 옛날에 제가 우리 큰아들 책을 체크를 했어요. 이건 책을. 걔는 이제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읽혔거든요. 자, 와, 일로 와. 그래갖고 이제 오늘 몽실 언니를 읽었어요. 몽실 언니. 자, 몽실이 성이 뭐야? 몽실 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학대를 해갖고, 그죠? 바뀌는데 성이 뭐였는데 얘가 최초의 성을 얘기했어, 나한테. 틀렸잖아, 너 지금 안 읽었지? 그래서 막 뭐라는데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맞는데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쭉 보니까 맞네.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아이를 좀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책 읽었다고 하면 믿어줘야 돼. 예. 우선 믿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사기치면 어쩔 수 없어요. 속아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밝혀져요. 자기가 사기친 게 나와요. 애들이. 그리고 엄마가 날 믿는 거 하면 나중에 어떤 애들은 그걸 다시 읽어요. 내가 읽었다고 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고르면 좋아요. 그리고 애가 읽는 책을 부모님이 반드시 읽어야 확신이 생겨요. 얘가 읽었구나. 그게 알아요. 얘가 읽은지 안 읽은지 내가 읽으면 보여요, 그게. 근데 나는 안 읽었는데 애가 읽었다고 하면 모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책은 같이, 어릴 때 같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계속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은 책을 아이한테 또 권유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글로 써보자. 연필로 서로 써보자. 이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독서 스쿨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아이들 파일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요게요, 지능 확장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 IQ 검사하는데 이게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를 훈련시켜요. 근데 애들은 한글은 되게 빨리 찾아요. 근데 열심히 찾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요. 우리 딸, 와, 욕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끝까지 찾더라고요, 끝까지. 예,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인데 끝까지 찾아요. 자, 이제 이거를 집에서 남편하고 시간 제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자, 넘겨보세요. 쉬운 거 해볼게요. 8페이지. 밑에 27개 단어가 있어요. 예. 27개 단어 있는데, 우리 다 하지 말고, 10단어만, 자, 10단어 다 차고 손 드세요. 저기 상품 줄게요. 시작! 예, 8페이지 거 빨리 찾아보세요. 예. 10단어. 예.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단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뭐 마름모 하여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 밑에서 위로. 어떻게 찾아야 돼요? 10개. 가요. 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자. 재밌죠?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애들이 비문학 할 때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자네 운에도 쓰지만, 애들이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애들이 나중에 비문학 할 때 어떤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많은 단어 중에, 내가 문제에서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비문학 할 때, 이 비문학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영어 단어입니다. 이거 하면은 영어 단어가 막 외워지는 거예요. 막 외워지는 거예요. 영어 단어 5개만 찾아보세요. 네. 뭐야? 애들 이거 다 했다는 거. 이 쉬운 단어 찾고 있어. 다시 했어요? 네. 자, 이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about를 찾으면 애들이 자꾸 뭘 스펠링을 해야 되죠? 네. A, B, O, U, T, A, B, O, U, T 이러면서 외우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게임으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게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형제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넌 5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게임식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냐고요? 이런 제 머리에서 나왔죠. 아니요. 이거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든 거예요, 직접. 저를 무시하는. 이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해보고, 했더니 내가 찾아봤어, 있나. 근데 있더라고요. 이런 퍼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어휘와 단어에 집중할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단어를 암기시키고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집에서 만들어도 돼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네, 만들어 달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한테 맞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해갖고 애들한테, 근데 지금 이제 1단계는 이거예요. 2단계는 요 밑에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찾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를 찾는 네, 거예요. 단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했던 걸 찾는 진짜 거예요. 고학년이에요. 네, 진짜 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오바웃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섞어 놓아 버리죠.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도 되고, 그러니까 암기와 집중력. 그냥 암기하라면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 되게.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저는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통 10분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거를 제가 뭘 만들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전설적인 반이 됐잖아요. 자, 뭐냐면 10분, 영어 이제 근데 10분인데 선생님이 좀 늦게 끝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단어를 몇 개 외우나? 기록 세우기.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저는 처음 혼자 열심히 집에서 연습했어요. 친구들하고 해갖고 5분 동안 기록이 몇 개냐. 그래서 이기면 이제 옛날에 컵라면 있잖아요. 컵라면 내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으니까 반 애들이 다 한 거예요. 그때 교장 선생님 지나간 거.
저 반은 뭔데 저렇게 영어 단어를 쉬는 시간에 외우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 반이 이 모범 반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그러면 따로 영어 단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쉬는 시간이 한 3개, 4개, 4번만 하면은 여러분 5분 동안 몇 단어 외울 것 같아요? 15?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사람마다 달라요. 네. 훈련된 사람은요 70개 외워요. 왜 70개 외울까요? 연결된 거. 규칙이 아니까. 규칙이 아니라 반복된 단어가 엄청 많아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쭉 나중에는 단어를 쭉쭉 보면서 그냥 눈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5분도 어떻게 70개 다 읽다가 끝나겠네. 그죠? 근데 반복해서 계속 훈련하면은 이 영어 어휘가 자기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 공부를 할 때 공부는 2가지예요. 단어를 외우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스피드예요. 집중과 스피드가 그 모든 걸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애들이 이게 애들이 게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갖고 이제 1등 몇 점, 2등 몇 점, 그러니까 이 상품이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한다고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금방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뒤에 나옵니다. 공부는 재밌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열심히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0페이지. 강요하지 말고 실천하라. 자, 내가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힘없이 낙하하는 낙엽에게 배우려면 낙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여러분 시는 그래서 낙엽 떨어지는 거, 농부는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뭐세요? 아, 태비. 그죠? 근데 시인은 낙엽에 인생이 들어있죠. 낙엽에 삶이 들어있고 낙엽에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그 도시에 그 아파트에서 원래 낙엽도 이게 이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낙엽도 이렇게 버리려면 한 6, 70만 원 들어간대요. 폐기물이라. 근데 그 사람이 이 낙엽이 누구에게는 퇴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죠? 당근에 올렸대요. 낙엽 팝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들여서 낙엽을 버리는데 이 사람은 낙엽으로 봉이 김선달이죠. 돈을 그쵸. 하나의 시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 할 때 그 안에 우리 아이 안에 자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다른 게 보인대요. 싱그럽게 태어났지만 바짝 말라서 사라지는 낙엽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우리는 사랑한 만큼 알게 되며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사랑하기 전과 다르다. 사랑의 크기가 배움의 크기다. 사랑하는 만큼 배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인문학 교실을 사랑합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까? 사랑합니까? 네. 강요합니다 지금. 네, 사랑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예요? 보이는 게 있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네. 그럼 보이는 게 있대요. 예, 보이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 인정, 도덕성. 이제 여러분 사랑과 인정과 도덕성이 왜 중요하냐면 교육에서 잘 배우려면 더 사랑해야 한다. 잘 가르치려면 먼저 사랑해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여러분 지식을 사랑하면 겸손해진대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중에 가르치는 아이들이 34명이에요. 34명. 뭐 이 중에 유치부터 있어요. 유치, 초, 중, 고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떡잎부터 보인다잖아요. 보여요. 얘는 요 정도 가겠구나. 예, 비밀입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얘는 요 정도 가겠구나. 얘는 요 정도 보여요. 자, 이제 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애들을 봤지만 근데 어떤 애들이 보이냐면 그 공부하면서 감탄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여자애들이 그래요. 남자애들은 감탄해도 소리 안 내죠. 남자들은 홀, 뭐 대박 이러죠. 여자애들은 비명을 질러요. 저기 상심리 교회라고 저기 이제 거기 딸이 중3인데 제가 저한테 이제 개인 지도를 좀 받고 있는데 걔는 비문학을 저한테 배우면서 와! 오! 뭐 이래요. 내가
야, 얘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하면 얘는 은혜를 받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군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군요. 와, 그래서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하지 말고 이걸 계속 네가 네 것으로 만들고 훈련해야 돼. 알았어? 네. 막 애가 뭐 하이톤이 돼갖고 너무너무 감동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이제 좋아하는 애들은, 뭔가를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는 애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대요. 자,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제자들 봤는데 공부는 겸손인데 항상 얘기했는데 공부는 겸손해야 된다.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애들이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 이거는 요 정도 하면 되지 뭐. 요 정도 하게. 그러면 선생님은 뭐예요? 다 알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머리 꼭대기에서 알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해. 그 한 만큼 하고 요만큼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너 이래다 망한다 막 그러는데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단계가 뭐냐, 도덕성이에요. 여러분 지식이요. 보세요. 지식과 뭐 교육이 이걸 바탕으로 여기는 게 윤리적이지 않으면,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게 다 뭐가 됩니까? 다 독이 돼서 지식을 공부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막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이런 배운 사람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윤리와 이 도덕이 무너져 있으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그래서 도덕을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다. 아이는 도덕성을 갖게 되면서 거대한 태풍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면 자꾸 세상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세상을 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끌어내려고 깨려고 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도서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준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준다. 여러분 이 공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 못 가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럼 타협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내가 원래 이만큼 꿈인데 이 정도만 하면 돼. 근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선교를 가겠다. 그러면 내가 꼭 의사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도덕성이거든요. 그 도덕성이 있으면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있으면은 그만큼 자기 성취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페이지 마지막, 도덕적인 삶과 지식이 만날 때 가장 빛나는 지성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예. 그럼 빛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써보세요. 자, 제가 얇게 썼죠. 같이 써보세요. 그거.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 그 땅을 걷는 자가 그 땅의 주인이다.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아닌 그 음악을 즐기는 자가 그 음악의 주인이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머리에 주입하는 사람이 아닌 지식을 일상에서 활용하며 즐기는 자가 지식의 주인이다. 써보세요. 여기서 좋은 말을 변용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야 올해의 네 좌우명을 한번 써봐. 뭐 이런 식으로 해봐도 좋겠죠?